안녕하십니까.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가 아니네요. 임시 진행을 맡은 시사평론가 최영일입니다. 오늘 아침 폭설 때문에 봉도사가 아직 방송국에 도착하지 못했는데요. 아마 차를 버리고 거리 어딘가를 열심히 뛰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목격하신 분들은 제보해 주시고요. 불가피하게 제가 진행자석에 잠시 앉았는데요. 애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고요. 아마 오프닝만 하고 하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첫 번째는 역시 대설주의보입니다. 서울의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월요일 아침 교통 대란입니다. 출근길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대 목동병원. 자, 이게 어제 굉장히 충격에 우리를 빠뜨리게 한 뉴스인데요.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 주말 내내 관심이고요. 오늘 부검으로 사인을 밝히게 된다고 합니다. 2부에서 이 소식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라카이. 자, 휴양지죠. 유명 휴양지인데 보라카이를 태풍이 강타했고 한국인 관광객 400명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류어해도 올라와 있네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이름인데 눈물을 흘린 사연 역시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월요일 아침 제가 고른 실시간 검색어는 역시 서울 대설주의보가 되겠습니다. 자, 눈이 이렇게 내리면요. 혹시 사랑하는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월요일의 첫 곡 퀸 러브.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뉴스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함께 해주실 분 누구시죠? 네,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프닝 해준 최영일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최영일 평론가님에게 많은 응원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인기 폭발. 최민숙님, 최영일 평론가님 목소리 참 좋아요. 우정우님, 영일이 형 DJ 하셔도 될 듯. 이미 DJ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 음악 방송이 아니라 시사 방송이었죠. 맥미수님, 오늘 출연료 최영일님과 n분의 1 하시나요? 아니, 그냥 다 드릴게요, 다. 수락사님, 도사님 그깟 무슨 도사가 그깟 눈 좀 해왔다고 늦으시고 흐흐흐 눈을 타고 오는데 눈이 얼어갖고 미끄러워요. 아, 네, 미끄러지다 드셨군요. 네. 자, 평상시에 2배 일찍 나왔는데 길이 정말 막히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부터 예. 길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예, 오늘 외근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가 있죠? 무슨 네. 뉴스? 아무래도 그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예.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뉴스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12시까지 오고 그쳐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밤 12시까지요? 아니요, 낮 12시. 아, 난 12시까지. 예. 근데 오늘 밤까지 뭐 눈이 계속 내려서. 그렇죠. 네, 뭐 서울, 경기도, 강원 영서 지방에 2에서 7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호. 그다음에 충북 북부 지방에도 네, 1에서 3cm 가량의 예. 눈이 올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을 했습니다. 뭐 강원도 관련해서 뭐 영서 지방, 네, 예. 영서 지방에는 그 눈이 많이 내린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예. 네. 왜냐면 평창 올림픽 때문에 지금서부터 눈이 계속 와줘야 되거든요. 아, 네, 그렇죠. 예. 그 눈이 이렇게 차곡차곡 계속 쌓여줘야 돼요. 네. 뭐 어쨌건 올해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 겨울 들어서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몇 번 더 있을 예정이에요. 그 몇 번 더 있을 예정까지는 아마 기상청도 모를 것 같은데. 아니, 다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3개월치가 미리 나오거든. 아, 대설주의보가 예상되는 거. 그러면 그걸 네. 눈 그 강우 확률, 네. 강설 확률, 그다음에 양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빅데이터에. 그런 거 취재 갖고 오셔야죠. 그러게요. 기상청 출입이 아니어서. 예. 그게 아니라 그냥 신문 보고 이렇게 오시면 안 되죠. 취재를 갖고 오셔야지. 아,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아, 네. 길도 뭐. 길도 미끄러운데. 네.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여름에 뭐 더워가지고 뭐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평창 올림픽 때문에 많이 온다 그러던데. 아, 평창 올림픽 때문에. 예, 올림픽 때 눈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다음 뉴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했습니다. 예. 네, 17일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그 방중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예. 그 비보도 전제로 했죠? 네, 비보도 전제로 했었나요? 예. 네. 그럼 보도는 이미 다 나왔는데요. 예. 그 청와대에서 뭐 윤영찬 수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수석들이 네,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방중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네. 네. 그 양 정상은 그 국민 우선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네,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 북핵 문제, 한중 관계 및 지역 정세 등에 관련해서 네, 심도 있고 네,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역지사지 관항지대의 정신하에 그 어려웠던 과거까지를 교훈으로 그 상호 입장을 헤아려가며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의 비약을 바탕으로 향후 일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번 방중은 특히 일부 언론하고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하는 홀대론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예. 그 청와대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그 한중 양 정상 간의 돈독한 우위와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그 한중 관계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 이와 함께 뭐 중국 측의 의전상 결례는 없었다. 라면서 그 식사 횟수 등과 같은 문제보다 그 사드 보복 철회 공식화 등과 같은 네, 방중 성과에 주목해달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2기 들어서고 아베 총리나 일본에서도 계속 요구했지만 그 스테이트 비짓 네. 국빈 방문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 한국 측의 요청과 서로 합의해서 받아준 거 아니에요. 네. 국빈 방문은 받아준 거 자체가 결례는 이미 없는 거예요. 성과예요 그게. 뭐 그렇죠. 그 국빈 방문으로 갔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1년은 국빈 방문이 많은 줄 아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4차례 5차례 미국도 스텝 비짓 국빈 네. 방문을 1년에 이번에 지난번 갔을 때 국빈 방문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무시당한 건 아니지만 오피셜 비짓이었어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간 건. 그러니까 국빈 방문은 각 나라별로 5회면 5회 4회면 4회 정해져 있어요. 네. 그거를 지금 연말에 예기치 않았던 것을 받아주고 합의한 것만 해도 그 대단한 성과거든요. 그렇죠. 이 국빈 방문이 원래 계획돼 있던 게 아니었고, 예. 네. 그 지난 그 베트남에서 열렸던 네, 에이펙 그때 정상회담에서 그 별도로 합의를 해서 이제 국빈 그렇죠. 방문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네. 뭐 그런 점에 미뤄봐서 이제 홀대론이라는 거는 사실 네. 자 이제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공동 성명 발표 없다고 해갖고 갔는데 공동 성명도 발표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자, 뭐, 예, 말씀하세요. 네, 만에 하나 예. 만약에 뭐 홀대를 당했다라고 쳐도 근데 뭐 외교 관계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뭐랄까 그 이유는 분명히 명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 이전에 정부에 있었던 뭐 사드 배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사드 봉인 합의했고. 네. 어쨌거나 그만한 뭐 성과가 어디 있을까? 근데 이번에 보수 언론들은 조금 더 살짝 교활한 게 네.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 대통령 홀대 받습니까 하면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정상회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런 비판하는데 너무 교활하더라고. 그렇죠.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예. 비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뭐 그거 전문 용어로 이러잖아요. 고양이 쥐 생각해 준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하여튼 뭐 이 얘기는 뭐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한다니까. 네, 그래요? 저는 여기서 네, 이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취재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 얘기는 많이 좀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었는데 비열한 웃음. 걸렸네요. 네. 예, 다 국정원 검찰 댓글수사 수사팀 해체 청와대 요구. 네, 그 2013년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수사가 진행될 당시에 그 청와대에 국정원 댓글수사팀 해체를 요구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가 무슨 얘기죠 이게? 어떤 얘기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예. 검찰을 통제하라는 그 요구서를 국정원으로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청와대에 검찰을 이제 통제하라 뭐 이런 보고서를 보냈다는 건데 이 보고서는 뭐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에 사안에 따라서 비서실장, 뭐 민정수석, 홍보수석 등에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바로 보고한 거죠. 예.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업무의 특성상 뭐 대통령한테 직보를 할 뭐 사안도 있는 거는 분명한데 하지만 이번 건이 바로 그런 사안인가라는 데에서 좀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국정원과 관련된 댓글 수사를 진행을 하던 검찰에 대한 일종의 이제 뒷담화를 청와대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사했는데 네. 쟤네들 왜 저렇게 오버해? 왜 수사팀 해체시켜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렇죠. 수사팀 해체뿐만 아니라 네. 뭐 최동욱 검찰총장과 관련된 마타도를 유포를 했고요. 혼외자가 그때부터 나온 거군요. 네, 뭐 혼외자 얘기는 이 보고서에 담겨 있진 않은데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최동욱 전 총장이 당시 총장이 국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예. 그다음에 최동욱 총장은 그 전 현 정부의 빚이 없다는 오만한 인식 아래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빙자해서 인기 영합 행보를 지속한다. 뭐 정권이 바뀌면 뭐 정치에 뛰어든다. 뭐 이런 검증되지 않은 마타도어를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유포를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수사팀 검사에 대해서도 운동권 출신이다. 뭐 이런 말과 함께 검사가 돼서도 시민단체에 회비를 납부했다. 이런 얘기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사찰을 의심케 하는 정황인데요.
이 보고서는 최동욱 총장이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은 뭐 최 총장이 물러난 뒤인 2013년 11월에 그 신임 총장 취임과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그 댓글 수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수사팀을 해체하고 공소유지 업무를 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검찰 내부에 개입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었네요. 그렇죠. 국정원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네, 청와대가 뭐 그대로 시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까지 뭐 나오는데 국정원은 이 수사팀 검사들을 윤석열 퀴즈로 지칭을 하면서요. 그 수사팀 인사들을 어디에 배치하라는 인사 개입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그 수사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해서 만약에 좌천성 인사를 하게 되면 당사자의 반발을 부르는 데다가 그 여론에도 부담이 되니까 몇몇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좋은 보직에 배치를 해서 영전하는 모양새를 갖춰놓고 차기 인사해서 한직으로 보내버려라.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주장은 이제 건전 법조인,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봤을 때 건전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설명해 준 방식이다 이런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왜 애국 법조인이라고는 안 그랬죠? 그게 더 어울릴 것 같긴 하네요. 건전 법조인보다. 근데 건전이란 말을 참 이전 정부에서 쓰기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요? 네. 건전자가 들어간 거를 되게 많이 그럼 저것도 많이 썼어요? 건전지? 건전지. 네. 넘어갈까요? 네, 건전지. 네, 건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면서요? 네, 올 겨울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개그네요. 날이 네. 건조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공사장에서 갈탄 피우던 노동자 2명 사망? 네, 그 겨울철에는 기온이 내려가서 갈탄이 조개탄이라는 거지 옛날에. 네, 맞습니다. 그 콘크리트 작업을 할 때 그 콘크리트가 어는 일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온도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그 공사장에 이제 갈탄을 피우거나 아니면 난방기구를 트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갈탄을 피우고 그 콘크리트 굳히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연탄가스 때문인가요? 왜 그렇죠. 이제 가스로 인한 질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토요일 야간에 작업을 하다가 발견이 늦어졌어요. 또 이분들 비정규직 아니에요? 하청업체 소속이라는데 그 하청업체에서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계약직이겠죠 이게. 네, 그래서 어쨌건 토요일 야간에 계속 작업을 하던 중에 16일 오후죠. 그 16일 오후 9시 36분께 119 상황실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위험하다, 본인들이 좀 위험에 처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스스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이미 좀 연기를 마신 상태다 보니까 발음이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특정을 하지 못해냈던 겁니다. 이 신고를 하신 분들이요. 게다가 이제 통화도 짧게 끊어져가지고 그 소방 당국에서 위치 추적하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얼른 그 자리에서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 밀폐된 공간이었나요? 이게 지하 1층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하 1층에 그 빌라 주택 건설 현장이었는데 그 지하 1층에서 이제 콘크리트 작업을 하다가 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정신이 좀 혼미해진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방 당국은 일단 기지국을 특정을 해서 그 기지국 반경 5km를 수색하는 방식으로 이분들을 찾아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지 3시간 40분 만에 찾아냈다고 합니다. 김포시 운양도 한 신축 빌라 건설 현장에서 발견했는데 이미 2분은 돌아가신 뒤였다고 하고요. 이게 만약에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이 3분이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한 명이 이거를 관리 감독을 하면서 안전 체크를 했을 텐데 이게 2분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그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며칠 전에 저 철로역에서 안전공사하다가 사망한 분도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네, 비정규직 분들이 많죠. 근무 시작한 지 4일 만에 돌아가셨다는데. 네, 맞습니다. 아휴, 자 올해 사자성어는 파사 현정입니다. 파사 현정. 잘못된 것을 없애버리고 정의로운 것을 드러나게 한다. 네, 맞습니다. 파사 현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상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기다리는 시간이죠. 최반장인데 반기훈 기자가 빠지고 최박 장. 발음 잘하셔야 돼요. 최막장 아닙니다. 짜증날라 그랬어. 안 받아주시는데. 왜 이런 식이죠. 1시간 반 동안 와도
개그를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박장대소 할 것 같아. 아, 최애 박장. 어머나 네, 아재 개그. 좋습니다. 최고로 박장대소 할 것 같아요. 그냥 누구세요? 그냥 가세요 집에. 우리 생방송을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도대체. 어서 오세요. 네? 아, 네. 생방송을 생방상. 생방송을 늦어. 야, 그래도 세이브로 봐주는 대한민국 거죠. 국민들 다 막혀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 다 늦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거의 많이 늦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30분 걸리는 그냥 사과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예. 이거 많이 듣는 얘긴데요. 엄청 뛰었어요. 아유, 뛰었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차 안에서? 아니요. 차 갖고 왔잖아요. 내려서 뛰었어요. 아, 네. 그렇지. 택시 타고 왔어요 그럼? 아니요. 차를 갖고 왔죠? 네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눈 오는 날 택시 차를 갖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아, 지하철로 폭설. 오셨습니까? 누구 저요? 네. 아니요 차요. 차를 너무 더 갖고 오라 그래야지. 자 박연민 기자님, 네. 사드 보복 철회를 공식화했다. 네. 뭐 사실상 그런 셈인데 중국의 국가 서열 2위 경제를 총괄하는 리커창 총리가 리커창, 예. 그렇죠. 그 방중 기간 동안에 경제 협력을 다시 재개하자 이런 언급을 했고요. 여기서 특별하게 그 우리가 밑줄을 쫙 긋고 볼 만한 그 대목이 뭐냐면 내년에 한국에서 그 평창 동계올림픽 하고 2022년에 그 중국이 동계올림픽 개최하는데 두 큰 빅 이벤트에 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갈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관광 때문에 한국의 강펀치를 맞고 있었는데 단체 관광 못하게 하는 걸 사실상 그 해제해 주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예. 아직까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하는 것이 완전히 유커들이 한국으로 오는 걸 풀어줬다 이 메시지는 아마도 제주도에 크루즈선이 오는 것과 함께 시작이 될 겁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 이 느낌적인 느낌이 확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루즈선을 딱 타고 오면서 손을 흔들어요. 그러면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일면 톱으로 집어넣겠죠. 그러면서 완전한 해빙 이렇게 하면서 한중 관계 다시 봄 이런 타이틀이 아마 달릴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아 우리가 완전히 사드 문제로부터 좀 벗어났구나. 그때쯤 돼야 아마 확실한 실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크루즈 그런 등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아직 안 나왔는데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 하루 이틀 출입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가갖고 그 사드 10월 31일 날 합의했던 네. 사드 봉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조금 그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찌 됐든 이 상황은 지나가자 해서 19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어쨌든 본인의 입지를 강화했기 때문에 구태여 본인의 빛나기 위해서 주변국을 압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미 2기로 들어섰기 그렇죠. 때문에. 이미 예. 이제 그 거기에서 보면 본인의 입지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럴 상황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 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래 일단 사이좋게 지내는데 아 생각해보니 짜증나네 이런 상황 있잖아요. 뭐 내년 여름이 됐건 내년 하반기가 됐건 관광객이 좀 적극적으로 올만하다 싶을 때 한번 태클을 걸까 봐 이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너무 몸을 낮춘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나는 좀 어떻게 낮췄다는 거예요 몸을? 문재인 몸을 낮췄어요? 대통령이 이제 거기서 홍준표 굉장히 대표가 네. 일본에서 보고 맞춘 것 그렇죠. 같은데. 굉장히 아, 그거는 공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몸을 낮춘 게 건데. 아니라 고개를 조아린 숙인 거고. 거고요. 네. 그렇죠. 그 여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서 주요 인사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고 밥도 같이 못 먹었고 뭐 소위 혼밥 논란 이런 것도 나왔던 것이고요. 예. 또 그 와중에 그 청와대 기자단이 집단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를 우습게 안 봤으면 네가 우리 애를 때릴 수 있어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후진성이에요. 사실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언론을 대하는 태도고.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간 좀 숙여준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관계를 좋게 만들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가셨으니까. 근데 기자단 문제를 이것하고 연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예. 보는 게 저도 뭐 IMF나 월드뱅크 이런 국제회의 이런 데를 가보면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언론을 대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관점이나 태도가 다 틀리죠. 그렇죠. 예. 그 특히 저개발국이나 아니면 그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한쪽은 굉장히 무조건적으로 너무나 우호적이거나 이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나라들이 네. 이런 경우에 속하고요. 중국은 일단 터부시하고 봐요. 일단 못하게 하고 못 짓게 하고 그게 그러니까 나라의 후진성이지 이 문제랑 결부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게 우리 대통령이 예. 자세를 낮췄다기보다는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방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시진핑이 활짝 웃고 굉장히 환대를 하는 느낌이었고, 근데 이번에는 뭐 시진핑의 표정이 좀 굳어 있었고, 그리고 중국 쪽의 인사들이 굳이 밥을 같이 먹어도 되는데 차담회로 바꾸거나 인사를 못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 서열 1, 2, 3이 다 만났어요. 만났어요. 예. 할 얘기 다 했어요. 다만 이제 이 언론에서 좀 문제를 삼는 게 10끼를 중국에서 식사를 했는데 공식 만찬 포함해서 2번을 식사를 주요 인사와 했고 8번은 혼밥했다. 근데 이게 혼밥은 아닙니다. 여러 왜냐하면 명이 같이 있던데요. 현지인과도 네. 먹었고 네. 우리 외교 사절단과도 먹었고 우리 교민들과도 먹었단 말이에요. 혼밥은 뭐냐면 전자레인지 호텔에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죠. 해외 순방 때 방에서 먹는 게 혼밥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혼밥이 아닌데 8끼를 혼밥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조금 쌀쌀했던 측면은 있다. 하지만 사드 이전과 사드 이후에 중국의 태도가 달라진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그럼 활짝 웃고 근데 잘해주는 제가 계속 거예요? 이 결례 홀대 그래갖고 제가 중국에 있는 전문가 대한민국 그 학자들 4명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베트남에서 합의한 거 아니에요? 정상회담을. 예. 스테이트 비짓은 중국도 일본에 1년 4번인가 5번밖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베가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스테이트 비짓 받아주고 받아준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오해하니까. 아 심지어 이번에는 중국이 와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합의가 네. 된 거예요. 네. 스테이트 비짓을 합의한 게 왜냐하면 시진핑이 웃을 수 없는 입장이 사드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 비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진핑에 대해서. 그럼요. 근데 그거를 웃으면서 자 우리 사드 다 풀어줄 테니까 그러면 중국 내부에서 자기에 대한 비판이 또 그렇죠. 있거든요. 그럼요. 내부 예. 단속이죠. 그래서 아베가 그렇게 요청한 거 한 번도 안 받아줬는데 네. 받아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중국 학자들 주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급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 과정이 시진핑하고 대단히 비슷하다. 어렸을 때 피난민, 그다음 시진핑은 13년 동안 하방, 그렇죠. 이런 등등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알면 알수록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정상 그 스텝 비짓 자체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럼요. 근데 여기서 둘이 밥을 먹던 4시밥을 먹고 또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중국 가세요? 아니요 이번에 함께 그 수행했던 기자들. 청와대 관계자 또 기자들 제가 이제 다시 취재를 해봤더니 그 이 내용은 이제 혼밥 논란으로 알려진 일종의 이제 중국 아침 식당 이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실 혼밥 논란도 예. 걱정을 해주는 데가 C일보, 제2일보예요. D일보. 걱정해 참, 주는 참 곳. 훌륭한 일보들. 네, 어쨌든 그 일정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전 답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 달 사이에 4번이나 네 번을 중국을 갔다고. 갔다는 예. 거예요. 가서 실제로 그 상황이 어떤지 점검을 했고 당일 이제 식당 주인도 몰랐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와서 거기서 밥을 먹을지. 실제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 외교부가 먼저 와서 살피고 갔다는 거예요. 이 식당의 위생 상태가 어떤지. 이거는 그 식당 주인이 중국 언론하고 정말 인터뷰한 겁니다. 근데 이거 한국 언론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왔어요. SNS 보도에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중국 외교부가 와서 또 살피고 갔다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인이 와서 밥을 먹을 것이다.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대통령이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오. 네. 어머. 한국의 대통령이 우리 식당에 오셨네. 이래서 이분들이 또 이제 장사꾼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세트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오.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혐한 혐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져요. 태극기를 찢어서 막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상품 놓고 불태운다거나 뭐 사드 갖고 사드에 대해서 막 무조건적인 막 험담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한 대통령의 어떤 정치 행보 차원에서 그 식당을 잡아서 오랜 고민 끝에 간 거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청진옥 같은 정도 되는 그렇죠.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장 전통 그렇죠. 식당에 전통 식당에 가서 아침을 중국
스타일로 드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혼밥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어쨌든 장 기자님. 기자들 입장에서는요. 근데 저 박 기자님 주제 때 너무 오래 아, 얘기해요. 그래요. 죄송해요. 왜 이렇게 그러네요. 오늘 저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얘기하시는 늦어서. 거예요? 네? 배 탔어요? 아니 저는 배 타고 왔어요? 아니 제가 그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나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정말. 예. 저는 2시간 일찍 나왔는데 3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아 실루에게 성과를 장 기자님이 골라오신 거예요 원래? 네. 아 미안해요. 계속. 아 근데 오늘 네. 빠뜨린 게 있어요. 네. 처음 시작하면서 기자들 소개를 안 했어요. 아. 최영일 기자는 그 네네네. 늦었고 네. 저는 기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네. 잠깐만요. 진행자도 늦었어요? 원래 진행자 좀 늦는 게 야, 정상이에요. 늦으면 그래놓고 저한테 그 지금 막 이런- 야. 사람들이 늦으면 줄 알지 그래야지. 아, 자, 저만 경제 늦은 줄 뉴스 알았어요. 골라주는 박영민 경제 전문 기자님. 네. 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 당했다. 오늘 네. 늦어서 전문가 프로로서의 근성을 잃어버린 장윤성 기자님. 네, 장윤선입니다. 아, 너무 억울해요. 전 저만 늦은 줄 알고 진짜 저 콩당콩당 네, 지금 했거든요. 멘탈 붕괴가 좀 오신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지금 얼굴도 배신감에. 빨개지고. 실외계 얘기를 하니까 네. 이상한 얘기만 해요 계속. 아니 이럴 때는 약 올라. 진행자한테 세 가지를 쓰시는 네. 거예요. 토사구팽이냐, 네. 배은망덕하다, 예. 후한무치하지 않느냐. 아니. 막 우셔야 돼요.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류여해 류여해의 눈물이냐? 제가 어제 그분하고 통화했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하이톤이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진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전화가 좀 길게 안 되는데 어쨌든 중국 얘기하면 예, 실리. 예, 그 우리가 사실은 내년에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어야 되는 목적이 있고요. 그것이 예. 그냥 단지 올림픽이라는 행사 그 자체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 관계를 큰 틀에서 보자면 안정적으로 그리고 동북아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항구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 중국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앞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성로외교하면서 중국이 정말 극진한 대접을 했는데 돌아온 게 사드였거든요. 그렇죠. 어찌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정권들이 해놓은 잘못을 좀 이렇게 닦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국이 이렇게 섭섭할 수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할 만큼 했고 우리가 세상에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을 얼마나 관광을 많이 가고 한국 상품 얼마나 많이 팔아주고 한국 회사들이 중국에 얼마나 많이 진출했는데 어떻게 사드를 갖다 놓고 이럴 수 있어. 이 섭섭한 마음이 여전히 가시지는 않았다. 예. 그리고 관찰 중이다. 저는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우리는 이 내년에 있을 이제 평화 올림픽을 잘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와야 되잖아요. 시진핑 와요? 오기로 했대요? 아니 그러 오기로 하지 않았는데 여지만 줬는데 왜냐면 네. 그 다음에 2022년이 베이징 네. 동계올림픽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 이후 후임 개최지의 그 대표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예. 오는 오게 게 돼 관리예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리커창 총리도 이 동계올림픽에 많은 중국인들이 오게 될 거고 와서 관광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저도 그 내용을 들었는데 시진핑 총리 사실상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지하게 예. 고려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사드하고 등소평이 그때 그래서 중국의 외교를 예. 외교나 중국의 문제 푸는 방식을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등소평 때 일본하고 막 분쟁이 있을 때 등소평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는데 네. 풀리지 않은 문제를 풀지 않은 상태로 놔두는 것도 또 하나의 해결 방식이다. 그게 뭐냐 구동존이에요. 네. 같은 것은 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그대로 놔둔다. 네. 이번에 사드의 봉인이 완전 그 정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진핑이 제일 즐겨 쓰는 표현이 뭐냐면 동주공제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즐겨 쓰는 시진핑의 표현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그 페어웨어 애드레스를 뭐라 그래요? 아, 마지막 고별사인가? 네. 거기서 그 얘기 쓰잖아요. 동주 공제 우리는 함께 간다. 그래갖고 중국에서 또 너무 좋아하는 거 시진핑 표현 썼다고. 네, 어찌됐든 그 중국 식당에 와서 식사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 언론뿐만 아니라 우호적이네, 중국 대단히. 굉장히 와서 예. 사진도 엄청 많이 찍고 예. 이제 굉장히 상당히 한국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기자 폭행 문제는 그건 무조건 잘못한 거죠. 저는 별건으로. 중국이 정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이게 그것 때문에- 비표를 가지고 아니, 들어간 취재거든요. 질문 근데 네. 그것 때문에 공동 성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설이 파다하거든요. 중국이 너무 놀랬대요. 아, 전 그렇지. 세계가 보고 그렇지. 있는데 동영상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공동성명이 네. 그래서 나왔다는 소리 깜짝 놀라서. 제가 보기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근데 공동성명 없다 그러더니 왜 나왔어요? 원래는 그러면? 아니, 원래 언론 공동 발표 보도문이었지. 아니요, 처음에는. 공동 보도문 얘기는 있었어요. 공동 보도문을 각자 발표하기로 했었죠. 예, 그렇죠. 보도문 말고 성명은 그 각국의 그 레졸루션의 형태로 나오는 건 없다고 했었는데 예. 저는 뭐 그것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예. 봐요. 이미지 관리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찬물을 확 끼얹었으면 분위기 좀 맞춰줘야 된다. 또 중국이 굉장히 그럴 때는 플렉서블하잖아요. 그렇죠. 유연하게 예. 대응을 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의 일부 보수 언론이 호들갑을 떨지 않았으면 그냥 냉정하게 보면서 뭐 잘했구나 할 텐데 오히려 지금은 처음에 홀대에서부터 반전되면서 잘한 거 아니야? 네.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되레 그 역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C일보, J일보, D일보한테 고마워해야 될 거야. CJD로 불러야겠습니다. CJD. 엑스맨이었나요? 엑스맨? 네. 자, 박 기자님, 네. 뭐 중국 방문 추가하실 거 없으신가요? 네, 뭐 잘했어요. 하루에 예. 300억씩 손해를 봤다는데 곱하기 뭐 그거 지금 얘기하니까 윤영창 네. 얘기했죠. 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가서 시진핑 주석하고 사진 한 장만 찍어줘도 현지에 있는 교민들이 사는 게 훨씬 나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거 효과도 고려해야죠. 제가 직접적인 피해자 우리 아들이 공부하러 갔다가 작년 9월에 돌아왔어요. 너무 무서워서 분위기가. 아, 공부를 못해서. 아이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다음 이슈 장윤석 기자님. 네. 아까 유효 최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예. 그 자유한국당이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를 예. 했어요.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당협위원장 교체된 당협위원장들한테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 전달되고 있을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깜짝들 놀랐을 텐데 현역 의원 4명이 포함이 예. 되어 있습니다. 8선의 서청원 의원, 그다음에 4선의 유기준 의원, 그리고 이제 재선이라고 재선. 해야 되나요? 1.5선이죠. 재보궐 선거로 들어갔으니까 배덕광 의원. 배덕광. 이분 지금 이제 부산 LCT 사건으로 구속이 돼 있죠. 그리고 초선의 엄용수 의원. 이분도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찌됐든 이제 친박 청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뭐 박민식 전 의원, 김희정 전 의원 사실상 친박계가 대거 물갈이 대상에 포함된 것은 사실인데요. 서청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의한 짓. 맞아요. 고의한 짓을 못된 했다. 것만 어디서 배웠다.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렇죠.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어디서 너에게서 어디서 너에게서 선배에게 배운 겁니까? 아니 어디서 너에게서 어쨌든 아, 지금 참. 그 친박 핵심이었던 의원들이 당협위원장 자리에서 예. 내쫓김을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내년에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친박 청산도 하면서 동시에 친홍, 이를테면 홍준표 개를. 대표 라인으로 모든 그 당을 새롭게 정비하겠다. 그러니까 친정 체제 구축이다. 언론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류여의 최고위원도 탈락을 했거든요. 류여의 최고위원이 사실은 원래 없었는데 그 이해훈 의원이 바른정당으로 가면서 그 지역의 자유한국당 그 지역 지구당 위원장이 이제 자리를 네. 비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들어갔는데 본인 주장으로는 53.84점. 그러니까 1점 차이로 나는 탈락을 한 거다. 그리고 이제 55점 기준을 이제 주장을 한 것은 홍준표 대표인데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염두에 둔 다른 홍모 씨, 홍정욱 김모 헤럴드 씨. 회장 네. 예, 이분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자기를 쳐낸 거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당 내부에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긴 한데 어찌됐든 류여의 최고위원 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옆에 도와주시는 뭐 정준길 변호사가 막 같이 통화를 하고 이러던데 어쨌든 기자회견문 내용을 쭉 흐르는 내용을 보면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면서 본인이 그 생중계를 했어요. 휴대폰 페이스북 페이스북 라이브로 라이브로. 했는데 엄청나게 울었어요. 근데 본인 생각에는 그러면 홍정욱 전 의원하고 본인하고 그 옥타곤에서 체급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유여회 최고위원이면은 서울시장 후보로 강력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래? 이제 이런 건 있죠. 체급하고 근데 관계없이 그 두 홍을 제가 네. 그 자유한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신 네. 의원들을 많이 알잖아요. 네.
두 분에 대해서요. 다 논평을 피해요. 근데 뭐 그러니까 준비는 그 중에 뭐, 한 분의 네. 홍은 네. 대중에 알려진 것과 달리 당내부에서 평가가 너무 안 좋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홍은 제가 또 다른 당협위원장 이번에 탈락한 사람들한테도 정상적이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유해 그분이 비정상적인 게 그렇게 아니고 말씀하시면 아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데 네. 정상적으로 지구당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탈락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제 늦게 이제 이렇게 통화하고 그랬는데 너무 곤혹스러워요. 이 싸움이 당을 그 불공정하게 감사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전면에 유해가 나타났고 싸움이 끝났다는 거예요. 항의할 수가 없는 구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체급과 관계없이 네. 예. 뭐 누구든 도전을 해서 정당한 경선을 룰을 가지고. 예, 치러볼 필요는 있죠. 예. 네. 자, 정당한 필요는 있죠는 광고 듣고 3부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셔서 지금 굉장히 약 올라요. 3부 최박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 박연미 기자님, 장윤선 기자님, 최박장 최고로 박장돼서 하면서 웃어라. 괜찮네요. 해석이 괜찮네요. 자, 조영진님 오늘도 반가운 3인방 최박장. 박 기자님이 그랬어요. 발음 잘해야 된다고. 왜냐면 막장 된대. 그래서 우리가 3초 뒤에 웃어줬어. 웃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오늘 아무리 그렇게 네. 그 웃으셔도요. 저는 계속 오늘 얄미울 것 같아요. 왜? 오늘 왜 넣어주셨어요, 근데? 자, 다음 뉴스. 이게 참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예. 어제부터 많이 보셨겠는데요. 난리가 난 사건이에요. 예, 이대 목동병원의 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16명의 신생아가 있었는데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다 상태들이 아이들은 미수가예요, 각각 다른데 미수가. 대부분 미수가. 일찍 태어난 네. 예. 산모의 인큐베이션 상태에 나가야 따라서. 되는. 네네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네.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미숙아라고 부르지만 좀 일찍 나온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질환은 다 달라요. 그래서 16명의 상태는 다 다른데 이 중에 4명의 아이들이 이제 원인 모를 사망을 한 겁니다. 너무 끔찍해요. 네, 이게 토요일 밤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제가 병원 측에 이제 기자회견 발표를 보니까 조금 속이 더 상한 게 자,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을 했다 이렇게 병원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모든 심폐소생은 적극적이에요. 그럼요. 소극적인 심폐소생 보셨어요? 위급 상황에서 하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리고 병원 스스로가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건 맞는데 병원 입장에선 맞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거는 하루가 지났는데 원인을 모른대요. 원인을 모르는 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병원은 즉각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기에 문제가 있었다. 세균 감염에 네. 문제가 있었다. 무엇이 이제 상태 조절이 잘못됐다. 근데 지금도 원인을 모르니까 네. 당국이 알아서 찾아달라. 그럼 저는 여기서 걱정되는 게 이건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은폐 의혹 이런 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이 좀 떳떳하게 예. 정말 석고대죄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철저하게 또 보상과 배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의료계에서 그렇듯이 또 좀 면피 전략을 구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보도는 그렇습니다. 사망한 4명의 신생아 중에 3명이 세균 감염이 확인됐어요. 혈액에서 세균 감염이 확인됐는데 무슨 세균인지는 이제 배양을 해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20일 이후에 나온다고 하니까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일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괴사성 장염에 걸려 있었다. 근데 이건 이제 주로 신생아들이 또 종종 걸리는 질환이거든요. 장염. 예.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이 어땠는가 하는 부분들을 결국은 또 경찰이 조사해서 예. 우리는 발표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병원 측은 뭐 관할 보고서에 알렸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도 허위죠. 허위였고 네. 경찰이 알렸다는 거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에 112에 신고한 것도 유가족 중에 한 명이었고 여기서 경찰에 알리고 경찰이 보건소에 알리고 이 과정 자체도 그런데 그 병원은 브리핑을 하면서 우리가 보건당국에 알렸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유가족이 왜 거짓말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이고 오늘 오전에 아마 부검이 시작이 됐을 맞습니다. 겁니다. 예. 해서 그 국과수에서 부검이 시작이 됐을 거고
양천경찰서하고 별도로 그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에서 의료사고 전담팀이 투입이 되기로 그랬다 했어요. 그러네. 해서 이제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죠. 어제 저는- 유가족은 이런 얘기했어요. 왜 언론에게 기자회견을 하느냐 병원이. 그렇죠. 유가족에게 브리핑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거기 숨어 있는 네. 그 중요한 대목이죠. 찾았네. 네. 심지어 유가족에게는 브리핑 일정을 미리 안 가르쳐 줬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은폐하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네요. 의료 사고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마 인큐베이터에 잠시라도 신생아를 그 넣었던 부모님들은 아마 지금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그 어린아이들을 또 부검을 하게 됐으니 아휴. 이 유가족들 어머님들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 병원 측의 과실이 반드시 있지 않았을까. 지금까지의 그러지 그 않고서는- 흔적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어제 그냥 이 병원 쪽의 발표를 그대로 따르면 5시 44분에 한 아이에게 심정지가 확인돼서 심폐소생을 해서 살려놓습니다. 근데 다시 또 심정지가 옵니다. 그 사이 7시에 또 두 번째 신생아가 심정지가 옵니다. 9시와 9시 8분에 또 다른 세 번째, 네 번째 신생아가 심정지가 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병원에서 같은 신생아 이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죠. 같은 섹터에 이러면은 있던 뭔가 아이들이. 공통의 문제가 터진 거 아니에요? 그 환경 자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추정은 그렇고요. 이 원인은 밝혀져야 됩니다. 저는 이게 책임지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병원이 우리 책임이 아니라 마치 뭐 아이들의 무슨 병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늘 책임 사고가 나면 다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책임을 갑의 안 위치에 있는 지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태도가 너무 지금 드러난 사실만 하더라도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아니 것 같아요. 정상적인 표현이어서 유가족이지만 며칠 전까지 배 아파고 자기 배 안에 있던 네, 아이들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어찌 됐든지 간에 좀 그 조산이 돼갖고 미리 나온 아이들인데. 그렇죠. 저희 큰 아이도 인큐베이터에 좀 있었거든요. 저희 오히려. 둘째도 그랬거든요. 예. 태어났을 때. 그렇죠. 그 그러니까 분위기 알죠. 그래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8주 이른둥이 어머님 글 네. 올라와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얼마 전에 그러네. 그 배용준 씨 부인 박수진 씨 그래요, 맞아요. 그때는 삼성병원이라 네. 병원은 다른데 네. 이 신생아 인큐베이터 이 엄마들은 니큐라고 부릅니다. 은어로 이 니큐의 이 순서가 정말 절박한 아이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좀 연예인의 자제라는 이유로 특혜받은 거 아니냐 가지고 아주 난리가 인터넷 났었잖아요.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렇죠. 세측의 논란도 예. 있었고 상태가 호전됐는데 네. 또 계속 있었다. 태어나지 않고 태어날 맞아요. 때까지 쭉 거기 있다 나갔다 이런 의혹이 있었죠. 병원 해명이 없어서 이제 더 시끄럽기도 네.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더 훨씬 큰 사태가 예. 터졌습니다. 샵 1035 문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김기용님 저도 8주 이른둥이 엄마였어요. 아이가 지금 12살이 되어 건강해도 신생아 중환자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엄마 마음 저도 잘 알지요. 장명진님 책임자는 분명히 문책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한 병원에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른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목동병원에서 사고가 잦아왔고 네. 무척 그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최근에 어린이에게 주사하는 주사약에서 네. 날벌레가 나왔어요. 애벌레가 나와서 주사약에 벌레가 있다. 이 깜짝 놀랐던 문제고 이건 관리상의 문제가 제기됐던 예. 거고요. 예. 또 그 전에는 특히 이 아이들을 다루는 간호사가 결핵에 걸려 있는데 그걸 몰라서 역학조사 결과 잠복결핵이 몇 명에게 전이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다 목동병원이에요? 목동병원에서만 그리고 2013년에는 엑스레이를 좌우가 바뀐 걸 계속 썼어요. 만약에 왼쪽을 수술했으면 오른쪽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보기엔 부주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는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네. 수많은 단계에서 그 게이트 키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많은 문지기들이 모두 다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건 누구 한 사람의 실책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시스템의 문제죠. 문제인 거예요. 그 조직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지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브리핑 단적으로 이 태도를 봐도 여기서 드러난다고 봐요. 이 부모 그리고 사고가 나면 이걸 어떻게 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유가족들 가족분들 상처 2차 3차 상처 받지 않도록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계속 그냥 여론 근데 요즘은 이제 여론 못 이것 대충 호도해 갖고 여론을 잠재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SNS가 워낙 광범위하게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태도가 제일 문제인 거죠. 왜 정말 국민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먼저 합니까? 그러니까 이대 목동병원 검색어 실검 1위가 계속 뜨니까 자신들의 병원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그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국민 기자회견을 먼저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순서는 유가족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원인이 있었고 그렇죠.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책임질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했잖아요. 아이를 보호하고 있고 책임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큐베이터 병원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머지 12명의 아이들을 4명은 이제 검사 확진을 해서 퇴원을 시켰고 8명은 전혀 다른 병원으로 이제 분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질 않죠. 아니 그리고 잘못했으면 오히려 가족들한테 그럼요. 얘기하면서 쉬쉬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 언론에다가 다 공개. 이미 이제 그러니까 터져 나온 참 이유니까. 항상 우리나라 이 사과의 방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데 과거에 대한항공 그 조연아 씨 사태도 마찬가지고 잘못을 했으면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사과를 해야지 예. 왜 국민들에게 왜 고객들에게 사과를 합니까? 일단 그 사과의 주체가 잘못돼 있고요. 사과의 방식도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 여기까지 나아가 줘야 되는데 글쎄 우리도 없던 일이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태도죠. 그거 지금 벌써 10년 전 일이죠. 태안반도 그 유조선 네. 삼성이 사과하는데 70일이 걸려요. 맞아요. 그거 하나 사과하는데 그러니까 뭐 원인 규명 일단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내려갖고 그 얘기한 게 지금도 동영상에 돌잖아요. 하니까 그 공무원들이 이건 저래서 문제 저건 이래서 문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확 화를 내잖아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태안이 아니라 메르스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 때 삼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훨씬 더 똑같아요. 사과에 오래 걸린 것도 있어요. 가습기 살균제는 그렇죠. 수년 후에 사과를 9년이요, 9년. 많은 동 했죠.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중심주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이 아직 멀었습니다. 인권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이게.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김수정님 참 어린 생명의 꽃도 못 피고 가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 부모 엄마들 심정이 조금 며칠 전까지 배 아프던 홍기혜님 저는 1.49kg 조사나 출산한 엄마입니다. 남일 같지 않아요. 외부인 출입 금지시키고 부모도 철저히 소독 완료 후 출입 가능한데 어쩌다 이런 일이. 아까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거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있었을 거예요 보기에는. 6228님 가슴에도 묻을 수 없는 여린 아가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유성 기자님. 네.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제 통합 논의가 계속 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당내 분란이 계속 있었는데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끝날 것 같아요. 합의 이혼을 하든 아니면 계속 남아 있든. 근데 아마도 이제 그 갈라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전격 같은데요. 선언한다 이런 소문 쫙 돌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날짜까지 나왔는데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부인을 하더라고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내에서는 22일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20일이 금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토, 일, 월 사흘이 쉬어요. 장기 연휴가 되니까 그렇죠. 언론이 언론은 일을 하는데 언론이 아니라 어쨌든 당내에서 반발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여론으로 급격히 확산될 수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짜가 22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안철수 없다. 그분은 정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향 것만 아이고. 칭찬 아닌가요? 고향 것만 근데 이게 어디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스케줄이 참 묘하더라고요. 네. 22일로 얘기되는데 내일 이 합동 토론회가 있어요. 네. 국민의당 바른정당. 근데 또 그 21일 날은 21일 날 국민 또 이제 이 정책 연대를 위한 모임이 열려요. 네. 그런데 또 이 23일 날은 임시국회가 끝나요. 네. 그리고 이제 성탄절 시즌인데 21일 날 손학규 고문이 해외에서 귀국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모두 기가 묘하게 막히죠. 지금 모여 있어요. 네. 손학규 고문은
지금은 누가 관심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손학규 고문이 오셔서 뭔가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정가에 파다한 소문이 있기 때문인데요. 강진으로 안 가신대요? 강진우는 더 이상 톡을 안 해요. 톡을 끝났어요. 끝났고 이분이 이제 채굴을 미국에서 해요, 오시면 미국에서 비트코인 비트코인 채굴 하고 오신 거예요? 미국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셔서 어쨌든 지금 여의도 저희가 이제 정당 출입 기자들에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말씀 주신 대로 국민통합포럼을 21일 날 이원주 의원이 주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그 이제 호남에서 있을 예정인데 아무래도 광주가 되겠죠. 그리고 22일 날 통합 선언을 하고 연초에 지금 이제 그 통합을 정말 이게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하려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돼요. 근데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할 수 있는 대의원, 그러니까 권리당원 13,000에서 15,000명 가량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호남에 몰려 있는 거예요. 호남 당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호남 당원들이 통합 선언에 뭐 동의하면서 와서 투표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15만 정도 되는 전당원 투표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거를 당원 당규를 바꾸는 과정까지 진행을 해서 제2창당위원회에서 이 과정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통합 찬성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 안철수 대표의 주장대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실제로 통합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차를 연내 넘어서 내년 연초까지 미뤄가고 지방선거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된 상태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호남 중진들의 선택이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호남 중진들이 나가서 새로운 당을 할 거냐. 그러려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 좀 정해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갈 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따로 가면은 또 이제 그 원내교섭단체 20석을 채울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원내 일당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바른정당에서 일부 그러니까 전체가 다 국민의당으로 가게 되면 이제 50석 정도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중에 한 몇 명이라도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의석수는 좀 더 달라지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일당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문을 열어서 호남계를 다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테면 자유한국당이 일당 될 가능성이 없다면 민주당이 문 열고 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안에서 일종의 그 합의할 수 없는 이상한 동거가 계속 진행되면서 당내에는 굉장히 선거 때까지 찌그럭버그럭하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 통합이나 당 해체 등등을 결정하려면 이게 전당대회거든요. 그렇죠. 전당대회는 13,000명 대의원 투표인데 네.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게 어느 당원 당규에도 없어요. 어느 당이든. 네.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로 끌고 가면 통합에 찬성하는 즉 친안철수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당 투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대의원 투표로 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꼼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2창당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아마 지금까지 언론에 많이 안 나온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최고위에 위임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전당원 투표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전당원 투표로. 이제 그게 핵심인 것이죠. 전당원 투표로 돌파해서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통합을 밀어붙이게 될 거다라는 게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측은 부인하지만 실제 당내에 있는 여론을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이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이후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그 새로운 리더십은 아마도 미국에서 지금 귀국하시는 분이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아마도 제2창당위원회. 네, 아마도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21일 날 귀국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시끌하네요. 네, 아마 국민의당, 앞으로도 바른정당 계속 시끄러울 것 같고 호남계 반발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호남 쪽에서는 반대하지만 전당원 투표로 해서 안철수 대표가 밀어가는 방향대로 관철이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바른정당 안에서 약 2분 정도가 제가 지금 실명 거론하긴 좀 그렇지만 2분 정도가 아직 고민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갈지 국민의당으로 갈지 근데 이제 바른정당 내부에서 계속 설득해서 자유한국당 못 가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어제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두 분이 만약에 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두 분이 가면 조금 더 적은 숫자가 9명이 국민의당으로 가게 되는 것이겠죠. 제2창당위원회에서 전당원 투표로 갈 때 가고자 할 때 거기서 충돌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상당히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아직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대중적으로. 근데 이게 아마 오늘 정치쇼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알려지면 당내에서 이게 이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는 확인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 제일 중요하죠. 당내에서 그렇죠. 굉장히 시끄러운 논의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권리당원 투표로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당원 당규에. 근데 이걸 당원 당규를 바꾸는 거. 그렇죠. 전당원 투표로 바꿔서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 전당원 투표로 바꾸는 절차를 최고위에 위임받았기 때문에 최고위 숫자 지금 이제 최고위원 2명이 빠졌잖아요. 하나는 박주원 최고가 그렇게 그렇죠. 됐고 또 하나는 최명길 의원이 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아웃되고 2명이 빠져서 새로운 사람을 이제 들어와야 되는 이런 건데 이 사람이 누가 들어올 거냐 안철수계냐 호남계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자, 이게 연예계 마약 소식입니다. 종종 터져 나오는 일이어서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조금 이제 대중의 관심이 큽니다. 이 쿠시라고 하는 래퍼 겸 작곡가인데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본인이 유명하다기보다는 히트곡이 유명한데 이제 자이언티가 부른 양화대교 작곡가. 또 이제 21이 부른 I Don't Care. 이 히트곡들을 많이 제조한 작곡가예요. 본인도 래퍼고 한 4집까지 냈는데 본인은 이제 좀 이 힙합 마니아들이 이제 아는 정도인데 근데 이게 마약으로 적발이 돼서 이 기소가 되는데 이 특이점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코카인이에요. 코카인은 조금 강력한 마약이죠. 네. 우리나라에 흔히 연예인이 했다 그러면 이제 대마초. 조금 세면 이제 필로폰. 그런데 이 코카인을 했다? 이거 좀 그렇고. 두 번째는 직접 밀반입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혐의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게 구속은 기각됐어요. 그래서 왜 구속이 기각됐지? 근데 한 명이 또 등장을 해요. 이찬호 셰프라고. 방송에서 많이 알려진 유명 셰프고 또 이제 김세롬 씨와 이제 결혼했다가 또 1년 만에 이혼했다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처음엔 참 좋은 방송 이미지였는데 좀 상남자스럽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미지가 이제 이혼 이후에 많이 좀 추락했는데 마약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이 마약이 해시시라고 해서 대마초를 고농축으로 한 또 센 마약인데 이 사람도 이제 밀반입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구속이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연예인 봐주기가 있나? 예전에는 마약 사건이 등장하면 연예인들을 크게 두드려서 정권 사안을 좀 덮기 위한 방편으로 많이 쓰여서 옛날 뭐 박정희 정권 때부터 저 기억하시겠지만 조용필 씨, 뭐 등등등. 그런데 요즘에는 좀 이 연예인 마약에 관대해진 거 아니냐? 이게 저 이찬호 셰프 수복 입고 구치소에서 나오는데 백스텝. 야. 그것 때문에 지금 더 실검에서 안 내려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얼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죠? 얼굴 보기 싫어서 마이클 잭슨 뒷걸음으로 간 거죠. 수복을 입고 있는 그 상태가 노출되는 게 싫어서 뒷걸음질을 쳐서 차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였죠. 나는 근데 그 옆에 있던 교도관이 비실비실 웃는데 그 교도관 저 문책해야 돼요. 진심이 담겨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연출 규정에 위반이에요 그게. 백스텝으로 갈 수 없다. 어디 교도소에서 가는데 뒤로 걸어가면 교도관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정상으로 아니 그러다 자빠져 봐요. 누가 책임져요? 그 교도관 책임이거든요. 그건 또 몰랐네요. 연출 규정에 그 뒤를 못 걷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영상만 보고 교도관이 좀 빵 터져요. 아니 웃어요. 실제 웃어. 내가 교도소장 당장 저거 문책이지. 그럼 백스텝도 봐주기네요. 아니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 규정을 몰랐다. 서울구치소 교도소장이 옷 벗어야 돼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도 처음 봐서 그래요. 세상에 그런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연출할 때는 누가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일주일 놔두면 헬기 타고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역시. 제가 보기에는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니 그거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장난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인 지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연예인 마약을 너무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최근에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쿠시가 썼던 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다가 예. 잡혔다. 던지기가 뭐냐 뭐 이러는데 예. 구매자와 이 판매자가 만나서 접선을 하면 만약에 그때 경찰이 얼굴 잠복해 아니까. 있으면 동시에 잡히잖아요. 한 알에도 살자 점조직으로. 그래서 이 서로 SNS로 교신을 한 후에 판매자가 마약을 일정 약속된 장소에 놓고 가면 그 다음에 구매자가 그걸 이제 집어가는 방식인데 여기서 딱 걸린 게 남경필 경기지사 네. 아들이에요. 던지기 수법을 쓰다가 이제 경찰이 잠복하고 있다 잡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 수법을 썼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빈도가 좀 늘어나는 예. 느낌인데다가 이번엔 강력 마약이다라는 게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4부 보세 품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장윤성 기자님 앞으로 네. 늦지 마시고요. 늦어서 자, 죄송. 정봉재 정치쇼 4부 들어가겠습니다. 할만은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죽고 정종 브라더스 정도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눈 오는데 뭐 길 안 막혔어요? 근데 오히려 차가 뭐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아, 나 차는 전체적으로 안 많은데 막 벌벌 오전엔 벌벌 기더라고요 다들. 10시 넘어서는 조금 소통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예, 눈은 그쳤나요? 지금 오고 다시 있어요. 내리고 있어요. 다시 내리고 있어요. 예. 아, 눈 오고 날도 추운데 자유한국당은 자꾸만 내부적으로 우당탕 타는 것 같고. 아니 이제 어차피 뭐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예. 때는. 그러니까 이 물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은 무슨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다 아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지금 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예. 이제 친박 물갈이를 왜 해요, 근데? 이제 당이 좀 지금 같아 갖고 되겠어요, 뭐가. 그러니까 뭘 이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제 선결 조건이 이제 친박 청산이니까 그거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대표가 이제 자기 당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 막는다. 이제 정리를 그렇게 해가는 과정이죠. 원래 당협 이게 일상적인 일이에요, 이런 게? 당원 협의에 대한 당무 감사는 뭐 주기적으로 있지요. 있고 특히 이제 원외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협위원장이라는 지위가 차기 공천 국회의원 선거할 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그 당협이란 조직을 가지고 또 차기 선거도 준비하고 특히 지방선거 앞두고는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래서 원외 당협에 대해서는 당무감사를 해가지고 그 교체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고 근데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한 경우가 대규모로 한 건가요? 이번에 뭐 29%를 했으면 많이 한 거죠. 많이 한 거고 더더군다나 이제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요. 예. 보통은 이제 당무감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구당위원장에서 당협위원장에서 몰아내지는 않는데 보통 공천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공천 때 사실은 이제 탈락시키는 경우인데 예. 이번에 이제 현역 의원까지를 포함해서 4명이나 포함해서 했다는 거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홍준표 지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복선이 반드시 복선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정도원 의원님, 그런데 당무감사를 하는데 네.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이름 다 빼고 블라인드 감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말만. 여론조사도 하고 그런데 또 정성평가 여론조사 같은 거를 정량평가라고 하잖아요. 예. 정성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혁신을 얼마 정도 했냐. 지역 주민들의 평가는 어떠냐. 그건 완전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얼마든지 개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럼요. 그거를 개입을 안 한다고 보통 얘기하지만 다 개입합니다. 당 대표가 그거 개입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예. 사실은요. 개입을 해야 돼요? 개입 안 하면 정말 적어도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맞는 것은 아닌데 누구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지만 자기 주변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당무감사에서 좋은 점수 안 받았다. 그럼 그거 살려줘야지 어떡해요.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 말고. 네. 그러니까 조직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당 대표가 옛날에도 무슨 그 김무성 대표가 자기는 공천에 관여 안 한다고 그러는데 네. 당 대표가 공천에 관여하면 누가 해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어도. 아니라 이제 겉으로는 그려놓고 다 예. 내부적으로는 개입을 하죠.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이제 뭐 지구당 위원장 지금 지구당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근데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태우 의원이 잠깐 설명했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예. 이제 공천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공천 3년 남았잖아요 앞으로. 그래도 당협위원장 하고 있으면 이제 공천에 유리한 저 자리에 있는 거죠. 조직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공천에서 탈락됐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최경환 의원은 또 빠졌더라고요. 최경환 의원은 어차피 뭐 이제 저기 사법 처리를 받을 테니까. 아 굳이. 네, 굳이 뭐 늘 필요가 있겠어요. 이번에 보면은 뭐 전부 친박 쪽에만 뭐 그 당무감사에서 탈락시켰던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고향의 이제 뭐 백석원 위원장 같은 경우 전 의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손태영 그 청주 흥덕위원장 이런 분들도 탈락을 했고 의외였던 게 사실은 박민식 전 의원이죠. 예. 부산 이제 북강서갑인데 아마 이분은 부산시장 나간다고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견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경환 의원은 뭐 사실상 이제 지금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갈 거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고차 방정식입니다. 아하. 여기에 이제 저 권력 투쟁이 이제 내재돼 있는 거죠. 최경환 의원은 굳이 여기 넣지 않아도 네. 자연스럽게 사법 처리되면 네. 그게 문제다고 당협위원장 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경환까지 넣어놓으면 이제 너무나 친박을 친 것처럼 보이니까. 청산이 예. 두드러지니까 이제 슬쩍 뺀 것 같고 예. 또 이제 뭐 얘기 나오겠지만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 위원장이 살아남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무성 의원은 이제 사실 당협위원장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고도의 이제 정치적 계산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김무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쨌든 옛날보다는 많이 힘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예. 이제 어느 정도 세가 있잖아요. 여기는 그 교차 대상이 아니죠 이번에. 예, 그러니까 이제 저 못 들어가는 거죠 당협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통 대표가 김무성을 견제하는 거죠. 그 지금 이제 복당파 의원이 맡고 있는 지구당 위원장 중에서 이제 그거 좀 설명을 해야겠네. 지금 22명이 가가 들어왔죠. 다시 들어왔는데 그 와중에 자유한국당의 지역위원장이 이미 다 선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 22명 중에 7명은 교체를 해서 복당파에게 자리를 줬는데 김무성 의원 지역구는 교체를 안 했어. 김무성 의원 지역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는 안성민 위원장이라고 이제 부산 시의원 출신하신 예. 분이 이제 맡고 있고요. 예를 들면 김용태 의원이 그 이전에 당협을 맡았던 양천을 같은 경우는 오경원 전 의원이 지금 당협위원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이종구 의원 같은 경우가 강남갑인데 예. 여기에 이제 김진 씨라고 지난번에 대선 후보도 한번 나왔고 중앙일보 논술위 그렇죠. 출신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황영철 의원이 있는 뭐 홍천, 철원, 예. 양구, 인제 여기는 또 한기호 전 의원이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김무성 그러니까 다른 경우를 보면은 사실은 만만치는 않아요. 뭐 오경훈 예. 전 의원이라든지 뭐 이 김진 논설위원이라든지 한기호 의원이라든지 만만치 않은데 그랬기 때문에 김무성 의원 지역구가 사람들한테 더 눈에 들어왔던 거죠. 아니 근데 복당파에 해당하는 지역도 복당파 중에서 말랑말랑한 사람은 빨리 비워줬고 그렇죠. 뭔가 말랑말랑하지 않은 뭐 김용태 의원인가 이런 자리는 아직도 그냥 김무성 의원도 주문은 바로 이제 홍준표 대표한테 그러니까 계속 지금 불안한 위치에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이제 내 말 잘 들어야지 복귀시킨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고천의 방정식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홍준표 대표 특징 아니에요? 이런 거 수 잘 쓰고 그러는 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 자유한국당이 이제 망하는 길이죠. 왜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2%잖아요. 예. 왜 12%겠어요?
당은 뭐니 해도 간판이고 얼굴이거든요. 얼굴이 이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당이 더 이상 거기서 더 확장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 그 사람이 자기 당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당은 영원히 12% 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냥 그저 그 정도 선에서 그 정도 선에서 그냥 가는 겁니다. 예. 참고로 저기 12%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그 리얼미터 조사 발표한 거는 18.7% 나왔거든요.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우리 정도원 선배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는 게 과연 이렇게 물갈이 한다라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살아나겠느냐.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친박을 약화시키고 해체시키는 과정으로서 그 지난번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간신히 됐잖아요. 그에 이어가지고 이제 이 당협위원장들 이제 교체를 이제 시도를 하는 건데 과연 이거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살아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근본적인 천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김성태 그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 앞으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서 나서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럼 그 말이 사람들한테 실제로 와닿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혁신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이나 또 거기에 맞는 정치적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오늘만 해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유효의 최고위원을 당협 날렸으니까 최고위원회를 취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내대책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 자유한국당이 갈 길은 멀다. 그래서 제대로 국민들한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혁신의 길이 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이런 정도만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예. 거죠. 서청원 의원이요. 우리가 2부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고얀 짓이다. 못된 것만 배웠다. 이게 무슨 행동을 하겠다는 암시를 주는 건가요? 뭐 행동할 게 또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리고 유해 최고위원 말이 잠깐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최고위원을 일단 그 배제했고 지금 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 대통령 선거를 도와준 사람을 이렇게 물을 매기는 게 어디냐. 일종의 물타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너 친박치고 다 네 당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다. 유해도 쳤다. 뭐 이제 친홍의 대표적인 이제 주자니까. 그런 이제 몫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물타기 몫으로. 그리고 유해 씨가 누군지 저도 사실 최근에 아는 사람인데 각종 그 기행으로 이제 뭐 그 떴다 그래야 되나. 그런데 네. 사실 당의 뭐 이미지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요. 그 물타기일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인수 헌법재판관 그 재판소장 국회에서 이제 부결된 이후에 이제 대행 체제를 또 김인수 대행 체제로 가려고 그랬더니만 예. 이 유여의 최고위원이 이건 탄핵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반대로 홍준표 대표가 오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가고자 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우파적인 거죠. 예. 어떻게 더 심하게 얘기하면 구구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그 자유한국당에 이제 아마 지난번 탄핵 끝나고 난 다음에 임명진 비대위원장 시절에 참여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당의 정치 활동에 대한 기여가 그렇게 큰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최고위원까지 됐으니까. 근데 사실은 요즘에 지난번에 우리 저기 뭐 저기 그 민주당 국민의당의 박주원 최고위원 얘기했지만 국민들이 무슨 당의 최고위원 누군지 아나요? 그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나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데 당협위원장을 날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거겠죠. 이분이 또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 정도원 의원님. 네. 서울시장 준비하고 있었는데 글쎄 말이에요. 서울시장 홍준표 대표 마음에 다른 홍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다른 홍 한번 여쭤봤더니 그거 뭐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서울시장 후보가 없죠 현재. 유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
저기 후보라는 건 조금 난센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그냥 뭐 조금 너무 뭐라 그럴까 오버하고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이 지금 서울시장 나오려지 않겠어요? 그렇죠. 준비한다고. 아니 뭐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선이- 지명도로 따지면.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나오겠어요. 지금 같아서는. 서초 저 유해 최고 서초갑입니다. 서초갑. 거기는 이혜훈 의원 자리인데 이혜훈 의원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비워놨다라는 또 일부 기자들의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적절치 않은 안 맞아요. 해석이에요. 예. 이혜훈 의원이 돌아와도 지금 현재 이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기소가 되면은 무조건 당원권이 정지가 되도록 돼 있어요. 기소가 됐나요? 지난번에 정치자금법 문제 때문에 9월달에 기소됐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때 무슨 핸드백 뭐 나오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대표가 이혜훈 의원까지를 배려할 정도로 그건 그렇게 아니에요. 마음이 넓은 분은 아니신데요. 홍준표 대표 두 분의 평가는 어떠세요? 이번에 카드를 썼어요. 세게 썼어. 29%. 그러니까 아까 초창기에 뭐 잠깐 얘기를 하시긴 했죠. 뭐 잘 돼 앞으로 첩첩산중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정부 여당의 효자다 이제 홍준표가. 근데 홍준표 자유한국당이 홍준표를 간판으로 가는 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확장을 못합니다. 뭐 재집권은 뭐 꿈도 꿀 수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물이 없는 거죠. 예. 자유한국당이 차기로 내세울 수 있는 인물 간판이 없는 거죠. 이건 지금 예. 지난 토요일 날 한 언론에 이제 박관영 전 국회의장의 이제 인터뷰가 와이드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관영 국회의장님이 비교적 이제 보수판에서는 합리적인 원로로 인정을 받는 분인데 그분이 보시기에 이제 홍준표 대표로 앞으로 보수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점잖은 분인데. 딱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사람이라는 것은 뭐 늘 변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홍준표 대표는 진정 자유한국당이 살아날 수 있기 위해서 홍준표 대표 당신부터 변해야 될 게 뭔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협위원장 교체하고 뭐 이런 등등의 꼼수는 뭐 통할 게 없다. 그럼요. 아니 꼼수는 아닌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뭐 전혀 그러니까 어쨌든 제1야당도 권력은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권력을 또 장악하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정도원 의원님 지난번에도 뭐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금 보면 22일 날 안철수 쪽에서는 부인하지만 22일 날 전격적으로 통합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통합선언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예. 지금 이제 진짜 또 철수하는 거니까. 근데 그 대신에 이제 탈당을 하겠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아까 합의원이냐 그런데 예. 합의원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이렇게 좀 복잡한 위원이 될 것 같고. 과정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이제 국민의당 당원을 찾아봤더니만은요. 예. 일단 합당이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전당대회가 중앙위원회나 당무위원회 그 밑에 의결기관에 이제 위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의 그 상위의 의사결정 기관이 전당원 투표랍니다. 전당원 투표. 예. 전당원 투표라는 걸 딱 5조에 갖다 놨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보통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당대회 열면은 막 난장판이 되거든요. 예. 뭐 우리 봉도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야당 전당대회라는 게 원래 세잖아요. 세번하죠. 옛날에는 무슨 강목도 등장하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전당대회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전당원 투표를 하는 절차를 거칠 텐데 그러면 이제 상당히 시끄럽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전당원 투표로 가려면 또 뭐 제2창당위원회에서 당원 당규를 고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당원 투표는 지금 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있어요? 5조에? 아하. 당원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든지 전당원 투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개정할 필요 없네요 그러면은. 없죠. 근데 아마 그거를 이제 당무위원회든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과정 그럼 당원 투표를 할 거냐 이걸 뭐 전당대회를 할 거냐 이걸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겠죠.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그 전당대회로 가게 되면은 통합이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전당대회 자체가 사실은 개최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야당 전당대회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그렇죠. 야당이 이미 옛날부터 지금부터 몸 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야당 전당대회가 왜 만만치 않은지. 예전부터요.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의 전당대회는 비교적 점잖한 아주 유연하고 점잖하게 이제 탁 넘어갔는데요. 이 진보 정당이나 이 좌파 정당 전당대회는요 굉장히 세게 붙었습니다. 세력 간에요. 그래서 지금은 당 이제 놓치면은 죽는다 이런 입장 아니에요. 물리력 행사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실제로.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서 통합에 반대하는 박지원 의원과 그 호남의 의원들 vs 안철수와 비례대표 의원들 또 거기 이동섭도 태권도 구단 있고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데 나가서 하는 건 아닌데 그분의 지지자인 사람들이 나가서 연단을 점거할 수가 있지요. 얘도 전당대회 자체가 진행이 안 될 수 있죠. 무산시키려고. 그럼요. 그래서 그리고 무산됐어요. 전당대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전당원 투표는. 그럼 투표로 가겠죠. 전당원 투표도. 아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무위원회든 중앙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아마 전당원 투표로 가자 이렇게 몰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그거는 뭐 모여서 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당무위원회는 뭐 아니 전당원 투표제로 가게 되면. 아니 저기 우리 이전에 뭐 권리당원 투표 이런 거 다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안 하니까 좀 충돌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네요. 요즘은 중앙선관위원회에 투표관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명부만 중앙선관위원회에 주면은 그 보트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귀국해요. 영향을 미칠까요? 어느 쪽으로 할까요 이분은? 아니 이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항상 그게 이상해요. 왜 우리 정치에서는 그 여론에서 언론에서 손학규 그러는데 손학규 별로 국민들이 별로 잘 모르고. 그럼 솔직히 정치권 대회에서 별 영향이 없지 않아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의 현역으로 나와 있는 또는 지도자를 반열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대중들한테 깊게 와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흘러간 물이라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는 분들이 부각되는 거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손학규 대표가 다시 정치를 관여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민주당 쪽으로 가는 데 손드는 것보다는 통합 쪽에 가는 데 손들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통합 쪽으로. 자, 간단한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15일서부터 지방선거 일정 공식적으로 시작됐어요. 가장 큰 변수. 결국 정부 여당의 여러 가지 이제 실책이나 뭐 큰 정부 여당의 실책. 변고 뭐 이런 거겠죠. 세 가지지. 하나는 개헌 문제. 또 한 가지는 국민의당하고 통합. 이 바른정당이 통합할 거냐. 세 번째는 여당이나 정부가 사고 치지 않을 거냐. 개헌, 통합, 사고. 여당의 자살골. 이 세 개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눈 오는데 조심들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